하바라와 성교할 때마다 그녀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다. 천일 야화의 왕비 셰헤라자드처럼. 물론 그 이야기에서와는 달리 하바라는 날이 밝으면 그녀를 참수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털끝만큼도 없다. 애초에 그녀가 아침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던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하바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늘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하바라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혹은 그 이상으로 그녀는 침대에서 특히 성행위를 끝낸 뒤 둘만의 나른한 시간에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던 거라고 하바라는 추측했다. 하바라는 그 여자에게 셰헤라자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녀 앞에서는 그 이름을 꺼내지 않지만 그녀가 찾아온 날이면 매일 쓰는 작은 일지에 셰헤라자드라고 볼펜으로 메모해 두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해준 이야기 내용도 간단히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해 두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완전한 창작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지어낸 이야기인지 하바라는 알지 못한다. 그 차이를 분간하기는 불가능했다. 거기에는 현실과 추측, 관찰과 몽상이 구분하기 어렵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바라는 그 진위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심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사실이든 허구든 혹은 그것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얼룩 같은 것이든 그 차이가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쨌거나 셰헤라자드는 상대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화술에 능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라도 그녀의 입을 통하면 특별해졌다. 말투도 그렇고 은근히 뜸을 들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듣는 사람의 흥미를 자아내고 심술궂게 애태우고 고민하고 추측하게 만든 뒤에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적확하게 내주었다. 그 얄미울 정도의 기교는 일시적이나마 듣는 사람이 주위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찐득하게 남아있는 불쾌한 기억의 조각들 혹은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걱정거리를 젖은 걸레로 칠판을 닦아내듯이 깨끗하게 지워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바라는 생각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바라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었다. 셰헤라자드는 35, 하바라보다 4살 많고 일단은 전업주부이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따금 필요할 때 불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닌다. 집은 여기서 차로 20여 분 거리다. 적어도 그것이 그녀가 하바라에게 알려준 자신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였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실인지 어떤지도 하바라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의심할 이유도 딱히 찾을 수 없었다.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다. 내 이름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하고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까지나 셰헤라자드이고 그것으로 당장은 불편할 일이 없었다. 여자도 하바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이 불길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라기보다 한 것처럼 그녀는 신중하게 그의 이름을 우회했다. 셰헤라자드의 얼굴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천일 야화에 나오는 미모의 왕비와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다. 그녀는 몸 여기저기에 군살이 붙기 시작한 지방도시의 주부로 모카 중년의 영역으로 착실히 걸어가는 중이었다. 턱이 은근히 두툼해지고 눈 옆에는 주름이 져 있었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과 화장은 아주 엉망은 아니지만 그리 감탄할 만한 것도 못 된다. 얼굴 생김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은데 포인트라 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희미한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 길에서 스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도 10년 전에는 발랄하고 예쁜 아가씨였을지 모른다. 몇몇 남자는 그녀를 뒤돌아 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 해도 그런 나날은 어느 시점엔가 이미 막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막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셰헤라자드는 일주일에 2번꼴로 하우스에 왔다.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말에 오는 법은 없었다.
주말은 아마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해서일 것이다. 나타나기 1시간 전에 반드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서 차에 싣고 왔다. 파란색 마스다 소형차다. 오래된 모델로 뒷범퍼가 눈에 띄게 움푹 우그러졌고 휠은 먼지가 끼어서 새카맣다. 그녀는 차를 하우스 주차장에 세우고 해치백을 열어 슈퍼마켓 봉투를 꺼낸 뒤 양손으로 안고서 초인종을 눌렀다. 하바라는 현관문의 방범 렌즈로 누구인지 확인한 뒤 자물쇠를 돌리고 체인을 풀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가져온 식료품을 분류해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장을 봐올 목록을 정리했다. 유능한 주부인 듯 그 과정 내내 무척 능숙했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일을 끝낼 때까지는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시종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직업을 마치면 누구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에 실려가듯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침실로 이동했다. 셰헤라자드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옷을 벗고 하바라와 함께 침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거의 말하는 법 없이 서로를 안고 마치 주어진 과제를 협력하여 해치우듯이 일련의 절차를 밟으며 섹스를 했다. 생리 중이면 그녀가 손을 써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 능숙하고도 조금은 사무적인 손놀림은 그녀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섹스가 끝나면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말하는 건 주로 그녀였고 하바라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어쩌다 짧은 질문을 할 뿐이었다. 그리고 시계가 4시 반을 가리키면 셰헤라자드는 이야기 도중이라도 바로 끊고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저녁밥 준비를 해야 해, 그녀는 말했다. 하바라는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한 뒤 문에 다시 체인을 걸고 지저분한 파란색 소형차가 떠나는 것을 커튼 사이로 바라보았다. 6시가 되면 냉장고 안에 식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혼자 먹었다. 한때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어서 식사 준비는 전혀 고생스럽지 않다. 밥 먹는 동안 페리에를 마시고 그 뒤에는 커피를 마시며 DVD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그 밖에는 이렇다 할 소일거리가 없다. 이야기할 상대도 없다. 전화를 걸 상대도 없다.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없다. 신문도 구독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만일 어떤 사정이 생겨 셰헤라자드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그는 바깥 세상과의 접점이 완전히 끊긴 채 말 그대로 육지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하바라를 그다지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혼자 힘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어. 나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바라는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외딴 섬이지. 그는 원래부터 혼자인 것에 익숙했다. 그의 신경은 혼자가 된다고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하바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셰헤라자드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뒷부분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우스에 들어와 얼마쯤 지난 뒤부터 하바라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원래 수염이 짙은 편이다. 물론 인상을 바꾸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손이 영 심심했기 때문이다. 수염이 있으면 노상턱이며 구렛나룻이며 코밑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감촉을 즐길 수 있다. 가위나 면도칼로 모양을 다듬으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다. 여태까지 알지 못했지만 수염만 길러도 의외로 심심함이 달래지는 것이다. 나는 전생에 칠성장어였어. 언젠가 셰헤라자드는 침대에서 말했다. 무척 자연스럽게. 북극점은 저기 북쪽 끝에 있다고 알려주듯이 아무렇지 않다. 칠성장어가 어떻게 생긴 어떤 생물인지 하바라는 전혀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 말에 딱히 감상을 밝힐 수 없었다. 칠성장어가 송어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 그녀는 물었다. 아니, 모르겠는데. 하바라는 말했다. 칠성장어가 송어를 먹는다는 것부터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칠성장어는 턱이 아예 없어. 그 점이 보통 장어와 크게 달라. 보통 장어는 턱이 있나? 장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가끔 먹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턱까지 볼 기회가 없지. 다음에 어디 가면 잘 봐도 수족관 같은 데서. 보통 장어는 턱도 있고 이빨도 달려있어. 그런데 칠성장어는 턱이 아예 없어. 대신 입이 빨판같이 생겼지. 그 빨판으로 강이나 호수 밑바닥 돌에 찰싹 달라붙어서 물구나무를 선 채로 하늘하늘 흔들리는 거야. 꼭 수초처럼. 하바라는 물밑에서 수많은 칠성장어가 수초처럼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것은 어딘지 현실과 동떨어진 풍경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이 왕왕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하바라는 알았다. 칠성장어는 실제로 수초 틈에 섞여서 살아. 그곳에 몰래 몸을 숨기고 있지. 그러다가 머리 위로 송어가 지나가면 스르륵 올라가서 송어 배에 달라붙어. 빨판으로 말이지. 그리고 거머리처럼 송어의 몸에 찰싹 붙어서 기생해. 빨판 안쪽에 돌기 달린 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줄칼처럼 쓱쓱 움직여서 물고기 몸에 구멍을 뚫고 조금씩 살을 파먹는 거야. 가능하면 송어는 되고 싶지 않네. 하바라는 말했다. 로마 시대에는 사방에 칠성장어 양식장이 있었대. 말 안 듣는 건방진 노예들이 산채로 그것에 내던져져서 칠성장어의 먹잇감이 되었다던데. 로마 시대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다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물론 어느 시대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지만. 초등학생 때 수족관에서 처음 칠성장어를 보고 그 생태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 내 전생이 이거였구나 하고 퍼뜩 깨달았어.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왜냐면 내게는 아주 또렷한 기억이 있거든. 물 밑바닥 돌에 달라붙어서 수초 틈에 섞여 하늘하늘 흔들리거나 위를 지나가는 통통한 송어를 쳐다본 기억이. 송어를 뜯어먹은 기억은 없어? 그건 없어. 다행이네. 하바라는 말했다. 칠성장어였던 시절의 기억은 그것뿐이야? 물밑에서 하늘하늘 흔들렸던 거? 전생이란 건 죄다 술술 기억나는 게 아니지. 그녀는 말했다. 잘해야 어쩌다 아주 일부가 생각나. 어디까지나 돌발적으로. 작은 구멍으로 벽 너머를 엿보는 것처럼. 거기 펼쳐진 광경에 작은 한 귀퉁이밖에 볼 수 없어. 당신은 전생에 대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하바라는 말했다. 솔직히 전생에 대해 생각하고픈 마음도 없었다. 지금 이곳의 현실만으로도 부럽다. 호수 밑바닥에 있는 건 그리 나쁘지 않았어. 빨판으로 돌을 물고 물구나무를 서서 저 위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거야. 엄청 큰 자라도 본 적 있어.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꼭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들의 우주선처럼 칙칙하고 거대했어. 커다란 흰 새들이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암살자처럼 물고기들을 습격했어. 물밑에서 보면 새들은 파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이거든. 우리는 물속 깊이 수초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새들로부터는 안전했지만 당신한테는 그런 풍경이 보이는구나. 무척 생생하게.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그곳에 있던 빛, 흐르는 물의 감촉, 그때 내가 하던 생각까지 떠올라. 이따금 그 풍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생각? 당신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지. 칠성장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칠성장어는 매우 칠성장어다운 생각을 해. 칠성장어다운 주제를 칠성장어다운 문맥으로. 하지만 그걸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그건 물속에 있는 것들을 위한 생각이니까. 우리가 테네의 태아로 있었던 때와 똑같아. 그곳에 생각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생각을 여기 지상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 혹시 당신은 테네에 있었던 때도 기억이 나? 하바라는 놀라서 말했다. 물론이지. 셰헤라자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서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은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바라는 말했다. 그럼 언제 한번 얘기해줄게. 내가 태아였던 때 이야기. 하바라는 그날 일지에 셰헤라자드, 칠성장어, 전생이라고 기록했다. 만일 누가 보게 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바라가 셰헤라자드를 처음 만난 것은 넉 달 전이다. 하바라가 기타 칸토의 소도시에 있는 하우스에 보내지자 근처에 살던 그녀가 연락책으로 하바라를 돌봐주게 되었다. 그녀의 역할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하바라 대신 식료품이나 여러 잡화를 구입해 하우스로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그가 읽고 싶은 책이나 잡지, 듣고 싶은 CD 등을 말하면 사다 주기도 했다. 영화 DVD를 적당히 골라서 사오는 일도 있었다. 선택 기준은 하바라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셰헤라자드는 하바라가 그곳에 온 다음 주부터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를 침대로 이끌었다. 피임구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것도 어쩌면 그녀가 지시받은
지원 활동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매끄럽게 일말의 주저나 망설임 없이 상대방이 제안한 일이었고 그도 그 수순에 굳이 저항하지 않았다. 이끄는 대로 침대에 올라 상황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셰라자드의 몸을 안았다. 그녀와의 섹스는 열정적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종 실무적인 것도 아니었다. 설령 그것이 지시에 따른 혹은 강한 암시를 받은 임무로 시작한 일이었다 해도 그녀는 어느 시점부터 그 행위에서 나름의 기쁨을 찾아낸 것 같았다. 하바라는 그녀의 육체가 내보이는 반응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그것을 감지했고 그 점을 적잖이 흐뭇하게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는 우리에 갇혀 날뛰는 동물이 아니라 미묘한 감정을 지닌 한 인간이니까. 성욕 처리만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해도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된다. 그렇지만 셰라자드가 그와의 성행위의 어느 부분까지 자신의 직무로 간주하고 어디서부터를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지 하바라는 그 경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